안녕하세요. 100달러 돌파. 이거 진짜 눈앞에 둔 것 같은 두 성장주죠? 로빈후드, 후드랑 로블록스, RBLX. 오늘 저희가 이 두 회사 관련 자료들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순히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그 속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로빈후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회사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228% 넘게 올랐다고요? 70달러 선도 넘었고. 네, 엄청나죠? 이게 그냥 주식 거래 앱이었는데 지금은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어요. 실 계좌도 2,590만 개나 되고 은행, 자산 관리, 또 암호화폐까지. 암호화폐. 인베스팅 프로에서도 보니까 재무 건전성이 매우 우수평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작년 매출도 58% 넘게 늘었고 올해도 한 22%더 오를 걸로 예상되니까 성장세가 아주 가파르죠. 애널리스트들도 목표가 계속 올리고 있고요. 최고 105달러까지 제시됐어요. 와우, 105달러. 근데 제가 자료 보면서 흥미로웠던 게 그 수익 구조 변화예요. 예전에는 그 PFOF, Payment for Order Flow,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수수료 제로의 비결. 그렇죠. 고객 주문을 이제 큰 손들한테 넘기고 수수료 받는 방식. 네. 근데 이게 최선 집행 의무 위반이다, 투명하지 않다 이런 비판도 많았고, 근데 작년엔 이게 아니라 순이자 수익이 최대 수입원이 됐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작년에 정말 큰 변화였어요. 고금리 환경 덕을 톡톡히 봤죠. 고객들이 맡긴 돈 굴리고 또 증권 대여해주고 마진 대출 이자 받고 이런 순이자 수익이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 49.8%를 차지했어요. 와, 절반이나요? 8FF는 그럼 얼마나 됐어요? PFF는 한 21.5% 정도 확 줄었죠. 물론 이게 사업 안정성 면에선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금리가 또 내려가면 어떻게 될지 그런 변동성 위험은 있어요. 그리고 PFF는 여전히 SEC 같은 규제 당국이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규제 리스크는 여전하고 또 사업은 다각화하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를 2억 달러에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비트스탬프가 가진 글로벌 라이센스가 50개가 넘고 기관 고객도 한 5천 곳 정도 돼요. 이걸 확보했다는 건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 투자자 대상 플랫폼을 넘어서 이제 기관들 상대로도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 기관 고객이요? 네, 훨씬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유럽에서 곧 미카라고 암호자산 시장 법안이 시행되는데 그 전에 딱 규제 여건을 확보한 셈이에요. 글로벌 금융사로 가려는 큰 그림인 거죠. 규제 이슈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초에 SEC 조사가 별다른 제재 없이 끝난 건 좀 다행이네요. 네, 그건 긍정적인 신호죠. 물론 과거에 합의금 낸 적도 있지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로빈후드가 약간 금융의 룰을 바꾸려 한다면 다른 한쪽 로블록스는 아예 디지털 세상의 상호작용 방식을 만들고 있는 회사잖아요. 여기도 지금 100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상황이 좀 다르죠. 네, 로블록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게임, 소셜미디어,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크리에이터 경제. 이걸 다 합쳐놓은 플랫폼이니까요. 여기도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170% 넘게 뛰면서 100달러 근처까지 왔어요. 와,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실적 서프라이즈도 있었고 광고나 이커머스 같은 새로운 수익 모델도 붙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 매출 성장률이 28.7%였는데 올해는 무려 48.8% 성장할 걸로 예측돼요.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 원동력이 뭔가요? 역시 사용자죠. 일일 활성 사용자, DAU라고 하잖아요. 이게 거의 1억 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플랫폼에서 보내는 시간도 계속 늘고 있고요. 최근에 그로워 가든 같은 게임이 또 히트치기도 했고요. 1억 명이 매일 들어온다니. 오, 정말 대단한 숫자네요. 근데 자료 보면 항상 따라붙는 얘기가 아직 적자다 이거잖아요. 이른바 성장 우선 수익은 나중 전략인데 이거 괜찮을까요? 그게 이제 초기 아마존 모델이랑 비슷하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일단 메타버스라는 이 새로운 시장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용자 늘리고 DAU가 전년 대비 26% 늘었어요. 파트너십 확장하고 AI 기술로 콘텐츠 만드는 거 돕고 이런 데 집중하는 거예요. 수익화는요? 광고나 이커머스 얘기가 나오던데. 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예요.
광고 모델 도입하고 플랫폼 내에서 물건 사고 파는 이커머스 기능도 놓고. 근데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수익으로 연결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요. 그게 리스크죠. 하기에 메타버스 경쟁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래도 월가에서는 JP모건이나 시티 같은 데서 목표가를 100달러로 잡고 꽤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네요. 네, 매수 의견이 21건이나 되니까요.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로빈후드, 로블록스 둘 다 100달러라는 상징적인 가격에 근접해 있는데 각자 넘어야 할 산이 꽤 뚜렷해 보입니다. 로빈후드는 역시 그 규제 문제랑 수익 모델의 안정성, 이게 관건일 것 같고 그렇죠. PFOF 관련해서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또 금리가 변했을 때 순이자 수익이 계속 받쳐줄지 이걸 잘 봐야 하고요. 로블록스는 결국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거고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용자 증가를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시킬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를 보실 때는 단순히 성장성만 볼 게 아니라 로빈후드는 그 수익 구조의 변화와 규제의 환경을 계속 체크하셔야 하고 로블록스는 사용자 지표가 실제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는 그 경로를 좀 더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네, 결국 각자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가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기업을 깊게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로빈후드가 비트스탬프를 인수한 것처럼 전통금융하고 디지털 자산 플랫폼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또 로블록스처럼 사용자가 직접 가치를 만들고 경험하는 플랫폼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나 금융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야기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